Wish I had concentrated. They said love was complicated, but it's something I just fell into. And it was overrated, but just look what I created. I came out alive, but I'm black and blue. Before you ask me if I'm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중인데 여러분들이 낮에 또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피곤한 시간에 이런 강의에 참석해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와서 들은 그 강연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오늘 그 강연을 맡은 자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일이라는 것은 참 몰라서 제가 아까 사회자가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평화의 문화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개설하고 본질과 현상이라는 학술개간지를 만들면서 2호째 박경인 선생님과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05년 가을에 참관했으니까 2005년 겨울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때쯤인가 생각이 됩니다. 박경희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 그 저와 박경희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시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른 박경희 선생과 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그 학술개간지 제2호에 수록이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박경희 선생과의 인터뷰가 인연이 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생명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그 결과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 자연, 인간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주제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 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사상을 세계관적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물론 이게 철학적 담론으로서 세계관이 아니라 일상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명사상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단지 어떠한 내용적 차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이 자연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그 틀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느냐는 문제를 첫째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박경희 선생님이 그 문학 정신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이 생명사상에 대한 내용을 본질과 현상 제2호의 대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1장 생명사상의 세계관에 대한 문제는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이 주체적 삶과 참 행복이라는 책 중에서 제1장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소주제에 대한 내용과 제10장 자연과 인간이라는 그 소주제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쓰여졌음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명사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적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창조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일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생명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 자체가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간다는 거죠. 만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창조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모두 생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에게 저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인간의 육성을 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한다는 이 어떤 행위와 이 마이크가 협력하였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자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 자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생물학적 개념을 떠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 마이크가 어떤 기능을 감당한다고 할 때 이 마이크 자체는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길가에 튕기는 돌멩이 하나도 일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와 그 책상을 보시죠.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여금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자 자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의자를 이루고 있는 나무라든지 여러분이 앉아서 강의를 듣기에 편하도록 하는 그 어떤 신체공학적인 여건을 가지고서 디자인한 그 디자인, 그리고 디자이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그 목공,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일이 결합되어서 의자라는 하나의 그 물체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의자는 여러분과 만남으로써 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그 의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일한다는 것은 모두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일합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일은 단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 맺음으로써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바로 그 어떤 창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파장을 일으켜서 이 땅을 보다 더 풍요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데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대한 인식을 이 시간에 어떤 생명성과 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에너지 원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창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 강의 육성이 마이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어떤 창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의자 자체가 하나의 그 어떤 놓여 있는 가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자가 여러분이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받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는 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서 땅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나무 가지와 그 가지에 달리는 이파리는 태양과 공기를 흡수하면서 또 다른 어떤 태양 에너지와 태양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뿌리로서 받아들인 수분과 영양분과 태양으로서 받아들인 그것이 서로 결합되어서 소위 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은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다시 인간에게 제목으로 주어진다든지 땔감으로 주어진다든지 혹은 그 나무가 지나가는 새의 둥지를 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나무에서 떨어진 그 잎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과 새나 원짐승들이 먹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 일 자체가 나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면서 나무가 원래 의식이 있다면 자기 일은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일로 끝날 것이지만은 그 나무의 한 그루의 나무가 많은 사람과 많은 짐승과 새에게 중요한 그들의 생존을 도와주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나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나무의 존재성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존재성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혹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고 가을인 낙엽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낙엽을 통해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나무 자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의미성을 만들어내면서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자랍니다. 육체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는데 이 자라는 과정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다른 것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결국 부모의 양육,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또한 자랄수록 영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죠. 그러면서 자라고 그것이 또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도 자라고 육체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성장한다는 자체가 결국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일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것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창조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면서 지구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과 인간은 하여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 나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그루의 나무는 나무 자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존재는 바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무가 아닌 그 다른 많은 것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개별적인 존재 자체가 개별적인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존재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대입해 볼 때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존하면서 이것이 그 공존함을 통해서 이 자연을 또는 인간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간은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자연과학이라는 어떤 과학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문명사회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존재하고 자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하나의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냥 어떤 신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창조주가 자연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갈라놓음,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갈라놓음으로써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놓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거기에 질서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질서를 부여해서 혼돈 상태에 있었던 것을 땅과 하늘로 갈라놔서 그것을 보고 창조주는 매우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단계로 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은 그 창조주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마 창조주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고 그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은 완벽한 질서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자연의 신비를 전부 해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의 실체를 해명해내는 하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자연을 해명할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연 상태가 완벽한 질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겁니다. 자연 상태가 혼돈 상태로 됐다면 자연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자연의 실체를 해명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은 21세기 과학 문명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과학은 창조주가 창조해낸 자연의 실체를 부분적으로밖에 해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앞으로 그 무궁무진한 어떤 그 자연이 사로운 실체가 과학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체처럼 신비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인체는 자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구조가 정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정밀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체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 이원적인 것이 다시 결합돼서 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그 시스템에서 볼 때 창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있다고 할 때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는 창조주는
인간을 만들면서 어떤 의도로 만드냐면은 자기가 창조해놓은 이 자연을 잘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름답게 창조된 자연을 더 풍요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면서 정복하라, 지배하라는 그런 용어가 한글 번역 성경에 나오는데 이 지배하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것을 어떤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도록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능력을 준 것은 그 자연을 더 풍요로운 자연으로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풍요로운 자연으로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찾아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도록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 지식, 자연의 실체를 파악한 것을 가지고서 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자연도 더 풍요한 자연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므로 그 창조주도 다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신앙적인 틀 속에서 이 창조주와 자연과 인간을 설명하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떠나서도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라는 것은 공존하는 것이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은 식물이나 동물은 생물학적인 생명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기질이라든지 이 무생물은 생물학적인 생명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어떤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사상이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인간과 자연은 똑같은 공존하는 존재이면서 서로가 결합돼서 더 풍요한 자연을 만들 수 있고 더 풍요한 인간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은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통합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연은 어떤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자연 체계가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이걸 우리가 생태적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어떤 인간에게 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의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실체를 해명하면은 그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여금 더 창조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꼭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더 풍요한 자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것이 애초에 농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원시 농업 방법에 의해서 씨를 뿌리고 아마 처음에 그냥 놔두겠죠. 그래서 가을이 돼서 혹은 추수 때가 돼서 그 곡식을 수확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신앙에는 이 농사, 만약 벼농사는 논에서 그냥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서 벼가 익어서 수확하는 것보다는 농사법을 사람들이 찾아내게 된 거죠. 농사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뭡니까? 벼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들이 관찰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벼는 어떻게 하면 더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걸음을 하고 재배 방법을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변이 수확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다시 자연에게 돌려줌으로 자연이 더 풍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애초에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어서 자연을 관리하도록 한 그 조물주의 의도에 부합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다시 자연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자연이 더 풍요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다. 인간과 자연은 어떤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연의 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저장고로서의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그 생태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인간이 애초에 우리가 그 에덴에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고 한다면은 인간도 자연처럼 자연과 동거할 수 있고 또 창조주와 동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떨어져 나오면서 인간은 야훼가 준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운영하면서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운영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연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자연은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가 분리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자연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좀 더 편리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좀 더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욕구가 점점 커가면서 결국 무엇이 생겼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이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이면서 또한 상당히 묘한 관계, 부조화의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그 자연의 파괴가 인간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파괴된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 자연과 인간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 자연보호, 또는 환경운동, 뭐 이런 그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환경운동 자체가 상당히 근본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효용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보존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인간에게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과 환경을 정화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가치 차원에서 자연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 차원이라는, 가치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어떤 필요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설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100년 후에 인간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하나의 어떤 경고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100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당장 시급한 것이 있다.
바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을 훼손하면서라도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효용론적 가치를 전제로 할 때는 결국 자연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가치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효용론적인 어떤 논리는 소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자연의 어떤 보존과 개발의 문제의 어떤 논리성을 확립해 줍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보존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오늘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하는데 되도록 크게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파괴하지 않은 방향에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적을 합리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이죠. 이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마다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근데 하천 정비 사업을 보면은 그것은 하천을 위한 정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정비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다 꾸며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예? 이게 또 나무를 심고, 그렇다고 그죠. 이거는 하천이라는 자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좀 더 이 하천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를 한 거다 이거죠. 아마 하천 자체가 자기 의사표시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은 인간이 그런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천 정비를 그들은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이라면 자연적인 어떤 생태적 질서에 의해서 물이 흘러갈 때 흐름이 어떤 그 논리가 있을 것이고 흘러가면서 거기서 뭡니까? 모래밭도 만들고 굴곡도 만들고 그러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듭니다. 그 조금 거기에 덜 붙여서 거기에 무슨 그 원형을 보존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 암벽을 쌓아서 땅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땅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천의 물 흐름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태적 질서를 외면하고 인간이 편리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보호, 하천 정비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연의 신비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 퇴임하기 전에 그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데리고 거제도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서 그 자그마한 백사장 옆에 있는 한 콘도 겸 식당에 숙박시설을 정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말년에 서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여기 와서 그 숙박시설, 식당 밑에는 식당하고 2, 3층에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사고 다 했는데 그 가을에 태풍이 불었는데 중간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 백사장이 완전히 돌밭이 됐다는 겁니다. 모래가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냥 그 바다 바닥이 전부 노출돼서 정말 이제는 이게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태풍이 불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모래보다는 더 깨끗한 모래로 다시 덮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자연은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다. 사람이 인력으로 백사장을 회복할 수 없는데 그것보다도 사람이 인력으로 회복한 것보다는 더 깨끗한 백사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 상당히 우리 사람이 살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풍이 불어야만 바다 내부가 청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주기적으로 8월 말 되면 태풍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 피해도 있고 홍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은 만약 태풍이라는 것이 자연에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런 자연의 질서는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런 것은 그렇다면 뭡니까? 백사장을 사르게도 더 깨끗한 백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이 바다 자체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가 하는 일이고 그 바다가 하는 일이 바로 인간과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즘 뭐 바다 정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한강, 뭐 큰 강들도 요즘 뭐 지난 정권 때 4대강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그렇다면 강이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 강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어떤 질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강이 인간이 이익을 위해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 강이 흘러가고 또한 강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생명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인간이 요구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하천 정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